자, 거기 275쪽에 40번 문제. 환원 이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 옆에다가 받아 적어요. 285페이지 P285 빨리 받아 적어. 285 7번 이렇게 적어놔. 그 285쪽에 나중에 금융론에 가면은 이 환원 이율에 관한 문제가 30회 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투자하고 금융을 합쳐가지고 나온 문제가 있는데 그 30회 때 환원율에 나왔던 문제를 다시 응용해가지고 31회에 또 냈죠. 우리 감정평가에서 수익 방식은 환원율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익 방식은 원래 홀수회에는 환원율에서 문제가 나오고 짝수회 차에는 수익 가격을 계산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 30회 때는 물론 수익 가격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로 나오고 또 그 투자론하고 금융론을 합쳐가지고 한 문제를 낸 게 요 환원율에 대해서 한 문제를 또 냈거든요. 그리고 31회는 당연히 환원율이 나오는 때니까 그 31회 때 환원율에 대해서 지금 40분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종합 환원율, 종합 자본 환원율이나 환원율이 같은 말을 그랬지. 환원율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환원율이. 환원율하고 또 같은 말이 뭐냐? 요구 승률이다. 우리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승률을 요구 승률 또는 환원율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환원율은 요구 승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지. 근데 요 무위험률은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 이거는 그냥 위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투자 후에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줄지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가 무위험률이고 바로 정기예금 이자율을 뜻하는 겁니다. 그지? 무위험률을 대표하는 수익률이 정기예금 이자율이죠. 정기예금 이자율이라든가 국공채 수익률입니다. 위험 할증률은 위험이 증가했을 때 높은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얻어지는 위험에 대한 보상이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 요 환원율이 이렇게 원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지? 자, 요걸 이제 알아야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 기억 지문에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함으로 이 자본의 기회비용은 게 뭘까요?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1억을 빌릴 때 이자는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연이율이 10%면 1년에 1,000만 원의 이자를 포기하고 1억을 빌려야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죠. 그 포기하는 대가가 기회비용이라. 자본의 기회비용, 자본을 차입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대가가 금리, 이자입니다. 이자. 그러니까 요 자본의 기회비용이라는 게 요걸 뜻하는 거야. 이거 정기예금 이자율. 요놈이 바로 무위험률이죠. 그럼 환원율에는 지금 자본의 기회비용이 무위험률이 반영돼 있죠. 이 이자율을 뜻하단 말이지. 이 자본의 기회비용이 이걸 반영함으로 자본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환원율도 함께 상승한다 이 말이다. 봐, 이 환원율이 지금 이 무위험률하고 위험할증률을 합친 거죠. 근데 금리가 상승한다는 게 뭐야? 무위험률이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죠? 이 무위험률이 바로 금리야. 정기예금 이자율. 요놈이 기회비용이면서 자본의 기회비용이면서 요게 상승하면 당연히 요 두 가지를 합친 환원율도 당연히 상승하게 돼 있지. 그지? 환원율은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을 합친 건데 이 무위험률이 바로 금리라고. 금리. 응? 정기예금 이자율이니까. 그지? 그럼 요게 상승하면은 당연히 환율도 상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 그럼 기억 지문은 옳은 지문이 이제 정말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이 말이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하고 똑같다니까. 뭐지? 설명을 해주는데 뭐 참 진짜 그리 무뚝뚝해서 답을 안 하는 겁니까? 몰라서 답을 안 하는 겁니까? 너무 싱거워서 답을 안 하는 겁니까? 질문이 싱거워서. 뭐 도대체 의도가 뭐고 좀 얘기를 좀 해라. 빨리빨리 가자. 오늘 가슴이 얼마나 흥분됩니까? 왜? 오늘 대체 공휴일이니까 야간 수업이 없잖아요. 이거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야간 수업 안 한다는 게. 그죠? 주간 수업 끝나고, 우리 딴 지역에 가서도 주간 수업 끝나고, 야간 수업 할 때까지, 2시에 수업 끝나면 야간 수업 할 때까지 7시인데, 중간에 5시간을 그 학원에서 기다리면서, 그죠? 야간 수업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정말 할 짓거리가 없어가지고, 오만 데 다 돌아다니고, 사우나 갔다가, 뭐, 별짓을 다 하거든요. 차에서 디비 잤다가 막, 별걸 다 하는데, 야간 수업 안 하면 주간 수업 끝나고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슴이 얼마나 흥분된지 알아요? 그 야간 수업 안 할 때. 저번 주에 포항에 수강생이 야간에 딱 한 명 왔더라고. 기다려 안 오는 거야. 그래. 제발 오지 마라, 쏘그라 막. 오지 마라. 근데 또 민부생 와이프는 또, 그죠? 수업 안 하고 또 휴강하고 그냥 가면 또 뭐 하니까. 야간 수업에서 일일이 전화도 안 하는 거야. 예?
전화를 다 하는 게 몇 명한테 오늘은 휴가인 줄 알고 내가 못 가는데요. 그 어떤 사람은 전화를 아예 씹어버리는 거예요. 안 간다고. 수업 안 온다고. 오늘은 한 명 외에 없겠네요. 그냥 휴가 하시죠 이러더라고. 10분 뒤에. 기분이 찢어지더라고요. 그죠? 야간 수업 안 하고 한번 오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응? 오늘 야간 수업 안 한다는데 지금 내가 가슴이 얼마나 흥분돼 있겠어요. 기분 좋은데. 야간 수업 하시더라도 좀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뭐 있을 때는 당연히 하죠. 오늘 그 대체 공휴일이니까 그죠? 반은 휴일 아닙니까? 반은. 그러니까 대답 좀 빨리 하고 빨리 하고 갑시다. 자, 그러니까 기억집으로 이제 그 요구 순위이나 하는 일이 같은 말인데 요구 순위에는 당연히 이자율이 반영되는 겁니다. 요 자본의 기회 비용이 바로 무위험률이라 무위험률이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무위험률이 바로 시장금리를 의미하는데 이 금리가 상승하면 환율도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요구수익률과 이자율 이건 전부 다 비례하는 겁니다. 위험하고 요구수익률도 비례하죠. 그럼 위험이 증가해도 요구수익률이 상승하겠죠. 위험이 증가하면 요 위험 프리미엄, 요 위험 할증률이 증가하니까 두 가지를 합친 환원율도 상승하게 돼 있지, 그지? 고로 그게 위험 지문 봐. 프로젝트의 위험이 높아지면 환원율도 상승한다. 위험이 높아지면 당연히 위험 할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환원율도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죠? 그럼 기여하고 위험 두 개는 옳은 지문이다. 그 다음에 니은에 부동산 자산이 창출하는 순영업 소득에 해당 자산의 가격을 곱한 값이 환원율이다. 아닙니다. 자, 아까 환원율하고 종합자본 환원율이 같은 말이었죠. 종합자본 환원율이나 환원율이 같은 말이라니까 이걸 줄여서 그냥 환원율, 자본 환원율, 종합 환원율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근데 종합자본 환원율은 총 투자 금액에서 순영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럼 총 투자 금액이 바로 뭔데 이게? 부동산 가격하고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환원율. 요 환원율은 부동산 가격에서 순영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순영업 소득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값이죠. 순영업 소득을 가격으로 나눈 값이 환원율입니다. 순영업 소득의 가격을 곱한 게 아니고 순영업 소득을 가격으로 나눈 비율. 이게 바로 환원율이죠. 그죠?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의 해당 자산 가격을 곱한 값이 아니고 나눈 값이다 그래야 되겠지. 순영업 소득 나누기 가격이잖아. 그지? 그게 환원율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왜 이 기대를 반영하느냐? 환율이 상승할수록 좋아요? 하락할수록 좋아요? 하락할수록 좋은 거다. 하락할수록. 환율이 상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위험이 증가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지. 위험이 증가할수록 좋냐 안 좋냐? 안 좋지. 위험이 감소해야 좋은 거지. 위험이 증가하는 부동산이 어떻게 좋겠습니까? 환원율이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우리 수익 가격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돼? 순수익. 순수익이 바로 순영업 소득이죠. 요 환원율 요걸 구하라 하면 요거 두 개 위치가 바꾸면 되니까 부동산 가격을 구할 때는 환원율이 분모로 오면 되죠. 그럼 요 가격을 구할 때는 환원율이 분모로 오면 되니까 이 순영업 소득을 뭐로 나누면 돼? 환원율로 나눠주면 그게 수익 가격 아닙니까? 그지? 그럼 요 분모에는 환원율이 상승할수록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이 환원율이 적어져야만 가격이 상승하는 거지. 환원율이 적어진단 말이 내 자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걸 반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환원율은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환원율이 계속 하락할수록 내가 보유한 부동산이 계속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환원율이 적어지면 위험도 계속 감소한다는 뜻이죠. 이자율도 계속 하락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환원율이 적어지니까 자산 가치는 계속 상승해 가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리얼 지문은 환원율이 상승하면 자산 가격은 하락하죠. 환원율하고 가격하고는 반비례하는 관계야. 환원율이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환원율이 하락해야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환원율에는 지금 가격 상승을 내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원율 자체에. 환원율이 하락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디귿을 맞고 리얼의 환원율이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그래야죠. 그죠? 그래서 리얼이 틀릴 거예요. 나중에 285조에 가면은 다시 요 환원율에 여기 지금 등장한 지문이 285페이지 7번 문제에 가보면은
두 개 지문이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세 개 지문이. 그래서 30회 때 나온 문제를 응용해가지고 31회에 똑같이 하는지에서 한 번 더 낸 문제인데 좀 까다로워요. 지금 4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수준에서 보신다면,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니까 당연히 해결점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41번 갑니다. 성수법과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총소득 성수는 총투자액을 세후 현금으로 나눈 값이 아니고 총소득의 몇 배가 되느냐를 나타내니까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그래야 되겠지, 그죠? 총투자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 그게 바로 총소득 성수인데 이 성수가 4개가 있지. 투자금액이 성수는 투자금액이 수익의 몇 배가 되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성수 아닙니까, 그죠? 근데 투자금액이 이 총소득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게 뭐야? 그게 총소득 성수 또는 조소득 성수라고 하는 거다, 그지? 그리고 투자금액이 순영업 소득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게 순소득 성수. 그리고 투자금액은 세전현금 수지 몇 배냐? 이게 세전현금 수지 성수, 세전현금 수지 성수고, 그 투자금액이 요 세후현금 수지 몇 배가 되느냐? 이게 세후현금 수지 성수잖아요, 그죠? 근데 성수는 전부 분자에는 투자금액이 분모에 수익이 들어가야 돼. 성수 공식을 만들 때. 근데 분모에 들어가는 수익은 뭐가 들어가면 된다고 했지? 이 성수 앞에 있는 수익을 그대로 분모에 위치시키면 돼요. 성수 앞에 있는 수익을. 그러니까 투자금액이 이런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니까 이 성수 앞에 있는 이 수익이 바로 분모에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소득수는 투자금액이 총소득의 몇 배가 되느냐. 그러니까 총소득이 분모에 가죠. 또 순소득수는 투자금액이 이 순영업 소득의 몇 배인가 이거니까 순영업 소득이 분모에 가죠. 그 다음에 세전성수는 투자금액이 세전hen금수지 몇 배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전hen금수지가 분모에 가면 되잖아, 그지? 그럼 세후hen금수지성수는 세후hen금수지가 또 분모에 가면 되겠죠? 그런데 분자에는 그럼 뭐 투자금액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투자금액이 두 가지가 있잖아, 그지?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지분투자도 있고, 그 다음에 지분하고 부채를 합친 총투자액도 있죠. 이 세전이나 세후현금 수지는 부채 수익을 차감한 후에 나온 수익이죠. 그럼 여기서 부채를 갚았으니까 이 세전이나 세후현금 수지는 지분 투자한 돈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이 말이야, 그지? 지분 투자에서 생긴 수익인데 가능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 가지 수익은 아직 부채 수익을 상환하기 전이에요, 그지? 그럼 이 세 가지에는 부채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고 지분에서 나온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지분과 부채 두 가지를 합친 총 투자 금액에서 발생한 수익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수도 수익 자체가 세전현금 수지나 세후현금 수지는 어디에서? 지분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이라. 그러니까 지분 투자 금액이 이런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니까 투자 금액이 지분 투자 금액이 분자에 위치합니다. 근데 순영업 소득이나 총소득은 지분 투자액이 아니고 어디에서? 총투자액에서 발생한 수익이죠. 그러니까 총투자 금액이 이런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니까 분자에 총투자액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림시험법에서는 그지? 제일 중요한 게 이 투자 금액하고 수익이 어긋나면 안 돼. 지분 투자액이 나오면 반드시 수익은 세전 또는 세후금수가 따라놔야 되고, 수익이 총소득이나 순영소득이 나오면 또 지분 투자액이 아니고 뭐가? 총투자액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1번은 지문 자체가 어긋났지. 왜? 투자금액하고 수익이 어긋졌잖아요, 그죠? 세후현금 흐름이라든가 세전현금 흐름은 총투자에서 생긴 게 아니죠. 그럼 지금 투자금액이 총투자액이 나오면 수익이 뭐가 나와야 되느냐? 총소득 또는 순영소득이 나와야지. 총소득 성수니까 총소득의 몇 배냐 그 말이니까 총소득이 나와야 되겠지, 그지? 총투자 금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 이게 총소득 성수입니다. 수익하고 지금 그 투자 금액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무조건 1번은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 2번은 세전현금 흐름 성수는 지분 투자액을 세전현금으로 나눈 값. 그렇지. 요게 이제 이 세전현금 흐름 성수, 지분 투자액을 세전현금 수지로 나눈 건데 지금 세전현금 수지는 지분 투자액에서 생긴 수익이죠. 그 수익하고 지금 투자 금액이 매치가 돼 있죠.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라. 근데 지금 3번부터 뭐 순소득수는 지분 투자액을 순영업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그랬는데 순영업 소득이 지분 투자액에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총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이지. 그럼 수익하고 지금 투자 금액이 어긋났죠, 일단. 총투자액을 순영업 소득으로 나눈 값 그래야지.
그게 틀렸고, 그 다음에 4번도 세후 흐름 성수, 세후 현금 수지는 총수에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지분에서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지분 투자액을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다음에 5번의 지분 투자 수익률, 이게 이제 지분 배당률이라 바로 세전 현금 수지 성수하고 역수죠. 근데 지분 투자 수익률, 요 지분 투자 수익률이 요거든. 요 세전 현금 수지 성수하고 역수, 다른 말로 지분 배당률, 이 지분 배당률을 지분 투자 수익률, 즉 지분 투자 금액에서 세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근데 그 지금 지문도 그죠? 수익하고 지금 투자 금액이 어긋나 있잖아요. 그죠? 지분 투자액이 나오면 순영업 소득이 따라 나오면 안 되잖아요. 순영업 소득은 지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니까 총 투자액에서 생긴 수익이지. 알았죠? 그 지금 5개 지문 중에 투자 금액하고 수익이 올바르게 매치가 되는 거는 2번 지문 1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투자 금액하고 지금 수익이 어긋나 있죠. 그러니까 항상 그냥 세전이나 세후수가 나오면 무조건 지분 투자액이 따라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소득이나 순영업 소득이 나오면 투자 금액이 뭐가 나야 돼? 총투자액이 나와야 되는 거야. 지분 투자액이 나오면 안 되고. 아셨죠? 투자 금액하고 수익이 어긋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요 의림시험법은 주로 이제 그 41번처럼 서술형 문제로 한 4년에 한 번은 서술형 문제, 그리고 4년 중에 3번은 계산 문제로 나온대요. 그 지금 42번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의림시험에서 나온 다 계산 문제죠. 지금 42번부터가. 근데 42번 보는 순간 짜증나죠. 5개를 계산하는 거야. 그죠? 1번부터 5번까지 5개를 계산하는 거야. 한 개 계산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박스 속에 요 사례를 가지고요. 요 도표를 채워서 가능성소득부터 공실이 얼마고 유효총수익이 얼마 나오고 순영소득 이걸 다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지? 요거 채우고 비율들을 공식을 적어 놓고 계산해 가야 되겠지. 이거는 최소한 뭐 여러분 수제에서 풀면 몇 분 걸릴까요? 5분에 풀면 다행이지. 참 풀기는 뭐 진짜 5분 그래도 못 푸니까 문제지. 그 어째 버려라. 그냥 요렇게 지문이 5개가 비율이 다 다르죠. 무조건 버립니다. 그냥 버리려고 하지 말고 어쩔 수가 없어요. 버리는데 답은 이거는 3번이 틀려. 그 당시에는 답이 3번 문제였네. 이게. 근데 올해는 혹시 모르는 계산 문제가 나오면 몇 번? 1번으로 한번 밀어봅시다. 그냥 뭐 죄를 믿으라는 건 아니고, 그죠? 그냥 하여튼 풀 수 있는 거는 풀어야 되고, 모든 걸 또 1번 찍고 또 내 원망하지 말고, 푸는 거는 풀고, 정 안 풀리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밀어야 될 때는 1번으로 한번 가보자. 이 말이야. 최근에 1번이 좀 나온 지가 드무니까. 43번은 어느 거 없습니다. 뭐, 총투자액을 순요소득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지? 80억 나누기 8억이니까 10이 되겠네. 자본회수기간이, 그지? 44번. 요거는 이제 보면, 1년간 운영 실적인데 가능 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은 그랬을까? 이거는 한계 비율을 계산하는 거죠. 이거는 계산을 해야지. 비율을 지금 영업경비 비율 하나만 구하면 되잖아, 그지? 자, 영업경비 비율은 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얼마를 차지하나 이 비율인데, 이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도 있고 유효총소득도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가능 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을 그랬을까? 여기에 가능 총소득을 넣어라 그 말이지. 유효총소득이 아니고, 그죠? 그럼 계산해 보면 되지. 지금 호당 임대료가 500만 원이고 임대 가능 호수가 60보다. 그러면 단위당 임대료 500만 원 곱하기 60보 하면 요 가능 총소득이 얼마? 3억 이상짜리 30이니까, 그지? 공실률이 10%다. 그럼 3억이 10%면 3천만 원이 공실이죠. 그 기타 소득이 없어요. 그럼 유효 총소득이 2억 7천이 계산된 겁니다. 지금, 그지? 근데 영업경비를 알아야 영업경비 비율을 구하는데 영업경비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순영업 소득을 2억 1천만 원을 줬잖아, 거기에. 그럼 영업경비는 얼마? 6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거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지? 요 유효 총소득, 요 위에 있는 유효 총소득은 순영업 소득하고 영업경비를 합치면 위에 게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영업경비는 6천이라는 뜻이니까 지금 가능 총소득 3억 나와 있네요. 영업경비도 6천. 그러면 3억에서 6천만 원이 몇 프로라? 2, 3은 여기가 20% 이렇게 되겠네. 그지? 6천 나누기 3억 하면 0.2가 나오니까 20%가 되겠죠. 이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계 비율을 구하는 거는 풀 수 있어 충분히. 그죠? 요 수지 계산 과정에 대입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42번처럼 뭐 5개 계산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두 개, 세 개 계산한 거 한꺼번에 계산하라 하고 나면 어떻게? 억울하지만 버려야 된다. 지금 넘겨봐. 45번도 보면은 순소득 성수, 채무 불이행률, 세후 현금 흐름 성수 세 개를 순서대로 계산하는 거죠. 이것도 실제는 세 문제 계산한 거지 한 개 계산한 게 아니죠. 요거 한 개 정도는 여러분이 알겠다 보니까 순소득 성수 그죠? 순소득 성수 이거 총투자액이 순영업 소득이 몇 배냐 요거 정도는 내가 뭐 알겠다마는 세전 현금 흐름 성수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이 그지? 그다음에 또 채무 불이행률 공식도 뭐 기억도 잘 안 나고 뭐 이걸 또 구하려면은 이게 이 문제가 어려운 게 그죠? 거기에 그 사례에 보면 유효 총소득 성수를 6을 줬거든 그죠? 그럼 이게 총소득 성수가 총투자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건데 요 총소득이 뭐라고? 유효 총소득을 여기 넣으라 이 말이야. 그럼 요 성수 자체가 6인 거 총투자 금액이 지금 얼마 나와 있어요? 15억이 나왔잖아요. 15억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6이 되려면 15 나누기 6 하면 여기 얼마입니까? 15억 나누기 6 하면 요 2.5억 2억 5천이죠. 그러니까 유효 총소득이 여기서 이제 2억 5천을 계산해야 되는 거야. 유효 총소득 성수 요 6을 가지고 유효 총소득을 일단 2억 5천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요 유효 총소득이 2억 5천이 나오면 이제 밑에까지 다 요런 게 다 계산되겠죠. 그래야 요 비율들이 계산되는 거야. 근데 이걸 이 유효 총소득 성수 요 6을 가지고 유효 총소득 2억 5천 자체를 계산을 못 해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도 풀려면 최소한 3분 이상은 갈 겁니다. 여러분이 더듬어서 풀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세 문제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죠. 풀지 마라 이 말이야. 그냥 아예 그냥 싹싹하게 그냥 1분으로 밀어버리고 민법 문제에 집중했고 민법을 한 개 더 푸는 게 낫습니다. 46번도 봐라. 5개 비율 계산하는 거죠. 요 문제는 이제 30회 때 중개사 시험에 나오고 재작년에 그리고 작년 이제 3월 달에 31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그대로 똑같이 냈어요. 감정평가사도 똑같이 냈던 건데 중개사 시험에 내서 많이 틀리니까 감정평가사 애도 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5문제 푸는 거지 한 개 푸는 게 아니잖아. 그냥 X해 버려. 수석학기 욕망이 있으면 풀어도 되는데 수석학 옛날에는 전국 수석을 하면 그죠? 뭐 국토교통부에서 100만 원 주고 막 했는데 그지? 시상을 하고 발표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안 줘요. 우리 학원은 수석학기 하면 줍니다. 학기 때 모임 때. 제가 학기 때 모임할 때 우리 학원에서 전체 1등, 1차 1등, 그 다음에 2차 1등 한 사람, 또 뭐 최고령 합격자, 최연소 합격자, 올해 최연소 합격자가 누가 될라나? 최연소가 20대가 몇 명 있긴 있는데, 그죠? 작년에는 23살짜리 됐는데, 그 친구는 진짜 참 8월 달까지 한 번도 30점이 안 넘었었는데, 희한하게, 그죠? 실제 시험에 평균이 80점이 넘었어, 전 과목이요. 진짜 그렇더라고. 신기하더라고. 영동이 23살짜리인데, 올해는 누가 최연소 합격을 하는 건 모르겠다. 기대되네. 최고령 합격자는 거죠. 합격해봐야 알겠죠. 저 지금 한복 입으신 할아버지께서 70대인데 지금 점수가 잘 나오잖아요. 점수가 지금 그래도 그 10등 안에 계속 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고무적인데 그죠? 70대가 합격하면 이게 기적적인 일입니다. 실제 최고령 전국 최고령 합격자가 보통 73세 4세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저 어른도 계시고 또 저 어른보다 우리 백샤고 어르신하고 또 비슷한 연령대 또 계시거든요. 요 다리 절고 다니시는 분 계셔. 윤종목 어르신이라고. 그분도 70대거든요. 80대도 계시거든요. 지금 이제 집에서 공부하고 계시고 안 오시는데 82시 되신 분인데 70대는 올해 좀 합격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두 분 다.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요. 시험 때까지 유지만 하면 충분히 합격하실 것 같은데 올해 좀 현수막을 큰 거 한 개 달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국 수석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 학원에서는 그죠? 그죠? 우리 학원에 지금 1등 하는 사람이 전국 수석에서 한 15등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전국 석자로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지 또. 옛날에 전국 1등 하던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 학원에. 시험도 떨어져 붙던데 뭐 전국 1등 하던. 모의고사에서 455점이 나왔는데 전국 모의고사에서 평균이 91점이었죠. 근데 시험 치기 전날 얼마나 애가 긴장을 했던지 잠 하나도 못 자고 있잖아요. 막 팅팅 부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시험장에 왔던데 1차 시험을 칠 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가지고 1차를 떡을 쳐버렸어. 그 결국 이제 3개 차인가 떨어지고 결국 한 해 더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 합격하고 지금 돈도 잘 벌고 있어요. 그분이 참 착하고 진짜 돈도 잘 벌고 하는데 시험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 정도는 이제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면은 자기 실력 발휘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국 1등을 한다고 합격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뭐 작년에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8월 달까지 평균 40점이 안 나왔어요. 근데 실질 시험에서 3등 했거든요. 평균이 80점 갖고 우리 학원 합격 중에 3등 합격을 했었는데 평균이 한 82점 정도 나왔더라고요. 전 과목 평균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점수가 나오는 거지. 근데 나오는 시기가 언제나 차이가 나겠죠. 물론 좀 일찍 나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자신을 믿어야 돼. 자기 자신을 믿고 꾸준히 하면 점수가 나올 거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해봐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그다음부터 지금 이제 75일 남았죠. 딱 이제 2달 반 남았네. 그죠? 자, 저것도 360 며칠에다가 지금 75니까 아이고, 1년 중에 300일이 다 지나갔는데, 그죠? 실력은 어디에 형성돼 있지? 네, 참 감이 없네, 이거. 자, 금융만 갑시다. 뭐. 좀 있으면 이제 표 나겠지, 뭐. 공부했으니까, 그죠? 열심히 했으니까 또 실력이 표가 날 때가 오겠지. 자, 이 투자로는 하여튼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요 어림시험법은, 그죠? 제일 올해는 어림시험법에서는 계산 문제보다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서술형 문제로 한 개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역수를 당연히 묻습니다. 총소득 성수하고 역수가 총자산 회전율, 순서수 성수를 자본 회수기가 아니라 하는데 이 순서수 성수의 역수가 뭐고? 종합 자본 환원율. 그리고 세전 현금 수지 성수하고 역수는 지분 배당률. 요 역수를 좀 기억해 놔야 되겠습니다. 초점이. 자, 이제 금융론으로 가자. 이 금융론은 보통 이제 한 5개 정도 올해 예상을 해보면 되겠네요. 근데 내용이 어려운 거 없어. 금융론에서는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게 금리 적용 방식. 그러니까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적용했을 때 차입자하고 대출자 중에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가 유불리를 따질 줄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환 방법이죠. 원금균등, 원료균등, 최정식 세 가지 상환 방법의 특징을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당시장이 1차, 2차 두 개의 저당시장이 있어요. 그죠? 그 두 개의 저당시장이 누구 사이에 형성되고 뭘 하는 것인가가 구분돼야 되겠죠. 또 저당시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유동화 상품이 MBS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MBS의 종류. 그게 또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이 모기지론하고 주택연금 두 가지가 있죠. 그 두 가지의 특징 비교해야 되고, 그리고 금융조달 기법에 신디케이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투자회사 세 개가 있죠. 거기서 특히 리처, 그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을 정리하면은 금융원에서 나올 만한 거는 어느 정도 대비책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1, 2번 지문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1, 2번 문제는 3번 볼까?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신디케이터 등은 수익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지분금융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부동산 금융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과 메자닌금융 세 가지로 나누죠. 그 이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게 1번의 조인트 벤처, 리처,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리처, 그리고 조인트 벤처도 신디케이터의 일종 아닙니까? 요 세 가지하고, 그리고 4번 지문에 보면 공모에 의한 정제라든가 펀드, 간접투자 펀드가 있죠. 이것들이 전부 주식을 발행해서 그 주식을 저에게 매각해가지고 수익을 배당하는 목적으로 자기 자본을 조달해 오는 겁니다. 이런 걸 지분금융이라는 거죠. 1번하고 4번은 전부 지분금융이죠. 그 다음에 부채금융. 저당권을 설치하거나 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해 오는 걸 저당금융이라 하죠. 그 저당금융에 저 부채금융에 어떤 게 있어요? 부채금융 MBS라든가 ABS.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게 부채금융인데, 그 부채금융을 대표하는 게 MBS라든가 ABS라든가 또 신탁금융이라든가 저당금융, 뭐 주택 상환 사채 이런 것들이 전부 부채금융이고, 그 다음에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메자닌금융인데, 거기 2번 지문에 메자닌금융에 보면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든가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요 금융의 종류를 구분하는 거는 2년에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오는데 작년에 이게 한 문제로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지문으로 한 개 정도 등장할 확률이 있으니까 사례를 좀 익혀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은 주택금융도 있고 토지금융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금융은 주택금융을 의미하죠. 근데 주택금융도 소비자인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을 내주는 주택 소비금융이 있고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내주는 주택개발금융이 있죠. 그 건설업자가 대상되는 주택개발금융을 3번에 건축대부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소비금융을 저당대부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 기억하고 있죠. 그 5번에 무주택 서민이 대상이 되는 저당대부는 장기 저리로 자금이 공급되고 그죠? 그리고 일시불 대출의 분할 상환이다. 일시불 대출의 분할 상환이지만 3번에 건설업자가 대상이 되는 건축대부는 단기 고리로 자금이 공급되고 그죠? 단기 고리로 자금이 공급되면서 대출을 일시불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단계별로 대출을 해요. 그죠? 단계별 대출이고 그리고 상환은 분할 상환이 아니고 일시불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저당대부는 서민이 대상이 되는 소비금융 저당대부는 일시불 대출의 분할 상환인데 건축대부는 단계별 대출의 일시불 상환이다. 요 특징이 다르잖아요. 그걸 좀 구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이제 뭐 4, 5, 6번은 전 문제 부동산 금융의 종류를 구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시고 7번 문제 봅니다. 자, 요 문제가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환원율에 대해서 풀었던 문제 있지? 좀 전에 그 환원율에 대해서 풀었던 문제 31회에 출제된 문제인데 그 문제가 이제 30회 때 요 문제가 먼저 나오고 나서 응용 문제로 다시 또 나왔어 작년에. 이것도 이제 환원율하고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건 이제 금융하고 투자를 합쳐서 한 문제를 낸 거예요. 자, 1번에 프로젝트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질수록 대출 기간이 요구하는 금리가 높아진다. 아, 이건 당연한 거지.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질수록 당연히 금리를 높게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었고 2번에 자본 환원율, 즉 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과 프로젝트의 투자 위험을 반영한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야? 환원율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요구승률 환원율이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을 합쳐서 구성이 되죠. 그게 자본의 기회비용이 바로 무위험률을 뜻하는 말이죠. 그리고 프로젝트의 투자 위험이 위험 할증률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합친 것이 바로 환원율 아닙니까? 그죠? 환원율이나 요구승률 같은 말이다. 자, 그 옆에 2번 지문 옆에다 적는다. P275 40번 그렇게 적어놔. 거기에 40번 문제 좀 전에 우리 풀었던 거 거기 기억하고 미음 지문에 들어있어요. 요 지문이 환원율에는 자본의 기회비용이 반영된다. 또 위험이 반영되기 때문에 위험이 증가할수록 환원율이 상승한다. 그죠? 그리고 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 가치는 하락한단 말이야. 그죠? 환원율하고 하고 부동산 가격은 반대였죠. 그러니까 5번 지문 봐라. 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는다. 그렇단 말이야. 환원율이 상승할수록 위험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가치는 하락해 가요. 가격 하락 압력을 받죠. 그리고 신규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가치가 하락하는 부동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지? 5번도 맞는 말이고요. 요것도 역시 275페이지에 좀 전에 40번 문제 풀었던 데 나와 있는 응용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프로젝트는 자본시장 내 다른 투자 수단들과 경쟁하기 때문에 동일 위험 수준의 투자 수익률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예를 들면 그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 말이야. 그죠? 근데 이거하고 이제 다른 자본시장 내 다른 투자 수단들하고 요 프로젝트 사업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예금에 투자할 수도 있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요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예금에 투자든 주식에 투자든 부동산에 투자든 프로젝트 사업을 하든 간에 수익률이 최소한 연 10% 정도 수익은 나야 된다. 그렇다면 요 다른 투자 자산의 수익률도 10%니까 이 프로젝트의 수익도 최소 10%는 돼야 프로젝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다른 경쟁 수단들하고 다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이 똑같다면 다른 투자 수익률하고 똑같은 정도의 수익은 나와야 프로젝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동일한 위험에서는 투자 수익률에 똑같이 수렴한다 이 말이야. 요것도 10% 정도는 나와야 다른 데 투자해도 요 정도 수익이 나온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도 당연히 10% 정도 수익은 나와야 실행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 그 말이라. 이것도 전혀 하자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3분이 틀리는데 분양형 개발 사업의 핵심 상환 재원은 준공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의 영업현금 흐름이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그 분양형 개발 사업이 있고 임대형 개발 사업이 있거든요. 임대형 같은 경우는 임대 수입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자원을 상환하겠죠. 자금 상환을 하는데 분양이라는 게 뭐야? 건설업자가 개발업자가 지어서 분양을 하면은 분양가를 평당 1,000만 원 받으면 거기서 남는 수익이 뭐 150만 원이나 100만 원 있겠죠. 그게 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분양 수입이 바로 핵심 재원입니다. 상한 재원이 되는 거는 분양은 분양 수입이 되는 거고 임대 수입이 상한의 핵심 재원이 되려면 임대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3번 지문은 분양형이 아니라 임대형 개발 사업을 뜻하는 지문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려 있고 4번, 5번은 설명을 드렸는데 요 문제들도 그죠? 이게 이제 30회 때 출제가 되고 여기에서 지문을 이제 응용해 가지고 31회 그 시험에 작년 시험에 바로 환원율에 대해서 나온 문제가 그 275쪽에 있는 40번 문제입니다. 요 두 개 비교해 가면서 같이 풀어야 돼. 그다음에 8번 문제. 어려운 지문은 없는데 이거는 5번 지문을 한 개 볼까요? 주택 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 공급시장. 이거는 주택자금 공급시장이 아니죠. 바로 주택자금 대출시장을 뜻해요. 공급시장이 아니고. 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이 은행에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는 수요자에게 저당권 쓰라고 돈 빌려주죠. 그래서 대출해주죠. 이런 시장이 주택자금 대출시장. 요게 바로 1차 저당시장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후반부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주택자금 대출기관이라든가 서민들에게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 있어. 그게 바로 주택자금 공급시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금 공급시장하고 자금 대출시장이 바뀌어 있는 거지. 자,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 두 개의 시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1차 저당시장은 수요자가 돈을 빌리고 사는 수요자가 금융기관에 가서 자기가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죠? 금융기관에. 그게 이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거기에다가 뭐 저당권 설정해 주죠.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일시불로 받고 분할 상환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수요자하고 이렇게 금융기관 사이에 형성되는 이 시장이 1차 시장이라. 이게 1차 시장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있죠. 자금을 바로 대출해 주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시장 또는 주택자금대출시장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1차 시장에서 이제 대출을 이점해서 저당권이 설정됐죠. 그럼 이 설정된 저당권을 모아가지고 1차, 2차 대출기관이 저당권을 상품화시켜서 투자자에게 팔아가지고 이 대출기관 쪽으로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 2차 저당시장이란 말이지. 대출기관과 투자 사이에. 그래서 2차 저당시장은 주택자금을 대출기관이라든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해주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자금 공급 시장이라 한단 말이야. 이 용어가 달라요. 1차 시장이 바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 수요자와 금융기관으로 구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시장이 주택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야. 대출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이죠. 그죠? 이 1차 시장이 뭘 하는 거? 저당권이 설정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 이게 1차 시장이고, 1차에서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설정된 저당권을 사고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고 또 그 저당 채권, 저당권을 MBS라는 증권으로 만들어내는 시장이죠. 그게 2차 시장이지. 그러니까 2차 시장은 1차에서 형성된 저당 채권이 어떻게 된다? 유동화되고, 저당권을 유동화시키고 이걸 MBS라는 증권으로 만들어서 자금을 확보하는 시장. 그게 바로 2차 시장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시장이 누구누구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인가? 또 1차 시장이 뭘 하는 곳인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돼. 그 다음에 요 1차 저당시장하고 2차 저당시장 두 개의 저당시장이 활성화돼야만 대출기관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무주택자에게 원활하게 대출을 주는 구조를 만들 수 있죠. 저당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1차하고 2차 시장 중에 어디 금리가 더 높아야 합니까? 1차 저당시장에서 적용하는 금리가 2차 시장에서 적용하는 금리보다 더 클 때 유동화가 이루어집니다. 요 1차 저당시장에서 적용하는 금리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 주택 대출 금리야. 그리고 2차 시장에서 적용하는 금리는 뭐? MBS를 발행하면서 MBS라는 증권을 만들면서 투자에게 지급하는 금리죠. 투자에게 MBS를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MBS 액면금리, MBS 발행금리를 뜻해요.
이게 2차 금리인데 요 금리보다는 주택 대출 금리 1차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유동화가 이루어지고 MBS를 사들이는 사람들이 누구? 투자자죠. 그 투자자가 최소로 원하는 수익이 있죠. 투자자의 요구수준을 보다는 MBS라는 저당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더 커야 원활하게 MBS를 사들이는 거야. 그래서 저당 수익률이 바로 투자자의 요구수보다 더 커야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고 저당 시장이 활성화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저당 시장의 활성화 조건까지 해가지고 저기까지를 딱 정리해놔야 돼. 1차, 2차 시장이 누구 사이에 형성되고 그 1, 2차 저당 시장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까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넘겨서 10번 갑니다. 이제 금리 조정 방식. 이자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대출 기간은 향후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경우 이자율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변동이자율 저당 대부를 선호할 것이다. 당연하죠. 인플레가 예상되면 대출 후에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해버리니까 그걸 미리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은 금리를 인상해서 이자를 더 받아내야 돼.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변동금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변동금리가 더 유리한 거고 차입자는 금리를 인상을 해주면 안 되니까 고정금리가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동금리 대출은 사전에 약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거. 금리가 조정되니까 변동금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변동이자율은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합산하여 결정이 되죠. 두 개를 합친 거잖아요. 근데 기준금리는 대출 초기에 한 번 결정되면 중간에 변동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가상금리는 대출 초기에 딱 결정되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기준금리가 변하니까 변동금리가 되는 거야. 가상금리가 변하는 게 아니고. 자, 변동금리는 금리를 책정할 때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추계해서 금리를 책정하죠. 근데 이 기준금리는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라든가 코픽스 금리가 주로 기본금리로 사용이 되죠. 그리고 가상금리는 차입자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추가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 이제 차입자의 신용을 대출 시점에서 평가를 하죠. 근데 지금 현재 만약에 기준금리가 0.5다. 0.5%인데 신용 등급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4등급이니까 3.2%를 추가했다 이렇게 약정을 했어요. 그 기준금리 0.5에다가 3.2가 추가되면 금리 자체가 3.7% 책정이 되겠죠. 근데 이 가상금리는 대출 시점에서 차입자의 신용등급을 평가해가지고 차입자하고 약정을 하잖아요. 그럼 대출 후에 아무리 신용등급이 변화와도 이거는 불변이라 불변. 가상금리는 변하지 않아요. 기준금리가 변하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변하는 거지 가상금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죠. 기준금리 중에서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는 주로 3개월 단위로 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코픽스 금리는 6개월에서 12개월을 주기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 코픽스나 CD 금리가 변하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되는 거지 가상금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3번이 틀려있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이다. 맞아 틀려?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이다. 맞아 틀려요? 아니란 말이야. 코픽스 연동이나 CD 연동 대출은 이 CD나 코픽스 금리가 전부 기준금리로 사용되면서 요 가상금리까지 추가하는 변동금리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코픽스 연동 대출도 변동금리 방식이고 코픽스 CD 연동 대출도 다 변동입니다. CD 연동 코픽스 연동 이 말이 CD 금리에 연동하여 금리가 변하고 코픽스 금리에 연동하여 요 주기로 금리가 변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고정금리가 아니고 전부 뭐 변동금리 방식이 되겠죠. CD 연동 대출도 변동금리, 코픽스 연동 대출도 변동금리입니다. 8월 모의고사에 나와 있어요. 네, 얘기했어. 나중에 음원소리 하지 마. 짚은다면. 4번에 고정이자율 저당 대부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율보다 높아지면 대출 기간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당연하죠. 즉 차입자에게 금융기관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냈단 말이야. 고정금리로 그죠? 연 4%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해가지고 6% 7%까지 상승했어. 그래도 금융기관은 고정금리니까 금리를 인상을 못하죠. 그죠? 그럼 6%까지 상승해버리면 2% 정도 금리를 더 받아낼 걸 못 받으니까 수익이 그만큼 악화된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고정금리 시기에 인플레가 발생하면 누가 손해를 본다? 고정금리를 주겠단 말이야. 근데 고정금리를 주는데 대출에 인플레가 발생해버려. 그럼 인플레가 발생하면 당연히 화폐 가치가 어떻게 돼?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 화폐가치가 하락하는데도 대출자는 금리를 인상을 못 하잖아. 고금금리가 뭐 이게 왜 이러나 오늘 왜 지금 마음이 흥분돼가지고 이제 집에 빨리 가려고 지금 막 제가 미친 빨리 하고 빨리 끝내고 2시에 또 청소 또 막 5분 만에 빨리 끝내보고 있어요. 그제? 그리고 점심으로 와서 반지로 소주 한잔 먹고 뭐 오늘 오후에 내 거잖아. 오늘 오후부터는 내 마음대로 좋아. 근데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가치가 다르겠어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잖아. 고정금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자는 손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차입자가 싼 이자를 주는 셈이죠. 그래서 차입자가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금융기관이 고정금리 시기에는 손실이 초래되니까 이 손실을 차입자에게 뜨는 게 된단 말이야. 이걸 증가를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만들어낸 게 그게 바로 변동금리라 이 말이야. 그래서 변동금리는 대출자를 인플레이션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수단이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시기에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을 차입자에게 뜨는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식이 바로 변동금리 아닙니까? 그지? 그리고 5번에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낮아지면 고정금리 대출 차입자에게 조기 상환할 유인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 시장 금리가 계속 상승해 갑니다. 시장 금리가 계속 상승해 가지고 내가 대출 받은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상승했어요. 대출을 연 4% 받았는데 시장 금리는 6%까지 상승했습니다. 차입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4% 이자를 계속 줘야 되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나? 기존 융자를 계속 유지해 가야 돼. 응? 계속 4% 이자를 줘야지. 근데 시장 금리가 계속 하락해 가지고 내가 대출 받은 약정 금리보다 이 대출 금리인 약정 금리보다는 금리가 더 낮게 하락을 해버렸어. 4% 대출을 받았잖아요. 근데 시장 금리가 2%까지 떨어졌다. 그럼 4% 이자를 줄 이유가 없지. 딴 데 가서 2% 싼 이자를 빌려서 비싼 4%를 미리 갚아라. 그게 바로 조기 상환이야. 그러니까 언제나 조기 상환은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생기는 겁니다. 이 시장 금리가 대출 금리가 낮아야 조기 상환이 생기는 거지. 또 시장 금리가 더 높을 때는 조기 상환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좀 제발 인자는. 그죠? 이거 알겠지 이제? 자 11번 주택 저당 대출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거. 고정이자율 저당대부에서 금리 상승기에 금융기관은 잔고 할인 등을 통해 조기 상환을 유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고정금리로 대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고정금리로 대출을 했는데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럼 대출을 고정금리로 연 4% 대출했는데 금리가 6% 7%까지 상승해가. 그럼 금융기관이 이익이야 손실이야? 손해잖아. 지금 따라서 6% 7% 인상을 해야 되지만 못 올리잖아. 고정금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계속 손실을 보니까 그냥 잔고를 그지? 잔고를 이렇게 할인해 가지고 빨리 조기 상환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 미리 갚아야 더 아닙니까? 이자를 더 받아낼 걸 못 받아내니까. 이게 1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잔고 할인 이런 걸 통해서 조기 상환을 유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2번에 변동 이자율 저당대부 방식에서 시장 이자율이 계약일보다 상승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악화됩니다. 왜? 이 틀렸죠. 이제 변동금리면 금리를 인상한다는 뜻이죠. 변동이자율이니까 시장일이 계속 그 계약일보다 지금 상승한단 말이야. 그럼 변동금리는 금리를 따라서 인상하잖아. 고정금리는 인상을 못하지만 그럼 수익이 악화돼 안 돼? 악화될 이유가 없죠. 고정금리 방식에서는 이자율이 계속 상승하죠. 시장금리가. 그래도 따라서 인상해야 되는데 인상을 못하죠. 그러면 금융기관이 수익성이 악화돼서 손실이 오겠죠. 근데 변동금리는 금리를 따라서 인상해요. 그럼 금융기관은 수익이 악화될 이유가 없죠. 전혀 금융기관은 손실이 없는 겁니다. 금리를 따라서 인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2번도 틀렸죠. 그다음에 3번에 고정이자율 저당대부의 초기이자율은 변동이자율 저당대부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죠.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중에 대출 초기 이자율이 뭐가 높아요? 고정금리가 높게 금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죠.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금리를 책정해야 되잖아. 고정금리는. 그죠? 그래서 인플레가 반영되는 것만큼 금리가 당연히 높게 책정되는 게 고정금리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답이 옳은 거 찾는구나. 그러니까 틀린 게 맞네. 비응신 같은 게. 맞네요. 나는 틀린 게 왜 이리 많지 이랬다. 아재 봐라 아재. 자 4번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는 경우 고정 이자율 저당대부의 차입자는 재금융을 통해 조기 상환을
조기 상환하면 유리하다. 자, 조기 상환은 시장 금리하고 대출 금리 중에 뭐가 더 낮아야 조기 상환이 생기는 거고. 시장 금리가 낮아야지.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조기 상환이 생기는 거지. 시장 금리가 상승할 때는 계속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 융자를. 그래야지.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이 바로 뭐고? 대출 금리라. 그 시장 이자율이 대출 금리인 약정 금리보다 낮아지는 경우에 차입자는 재금융을 통해서 다시 조기 상환을 하고 다시 융자를 받아라 이 말이야. 빨리 조기 상환을 하고 재융자를 받는 게 유리하겠죠. 항상 조기 상환은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생깁니다. 그러면 5번의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의 예상 인플레이션을 합산하여 구한다. 아니죠. 이 실질 금리가 이제 금융원의 실수익인데 명목 이자율이 뭐냐? 대출 금리를 뜻하거든. 그럼 그 대출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이걸 빼야지. 그래 금융원의 실제 수익이 되죠. 자, 이 명목 금리가 뭐냐? 이 명목 금리가 차입자에게 실제 제공하는 대출 금리를 뜻해요. 대출 금리를 명목 금리라고 하고 명목 이자율. 그리고 이제 금융원에서 실제 차입자로부터 얻는 수익, 금융원의 실제 수익을 실질 이자율, 실질 금리라 한다 이 말이야. 근데 금융원이 지금 연 그죠? 3% 수익을 얻고 싶어요. 실제 3%만큼 수익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플레가 한 2%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인플레가 2%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3% 대출을 해줘버렸다? 그럼 나중에 대출에 인플레가 생겨서 2%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해버리겠죠. 그럼 3% 대출을 해줄 때 화폐 가치 2%가 가면 지가 먹는 실제 수익은 1%밖에 안 되는 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 금융원이 받고 싶은 금리가 실질 금리라. 요게 3%를 받고 싶다면 여기에 인플레를 반영해가지고 대출은 5%를 해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요 5%가 바로 명목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명목 금리는 항상 실질 금리에 예상 인플레를 합친 거죠. 예상 인플레이션은 이건 화폐 가치가 하락한 요인이니까 요거까지를 미리 감안해서 대출 금리를 책정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공식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실질 금리를 구해라. 그럼 실질 금리는 당연히 대출해주는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한 요인이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빼고 남는 게 실질 금리가 되는 거죠. 그죠?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하고 남는 겁니다. 그게 실질 금리가 되겠죠. 그지? 이해됐어? 12번. 고정 이자율 저당 대부 방식 및 변동 이자율 저당 방식 알았으므로 옳지 않은 거. 아이고 뭐야 자꾸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차입자는 고정 이자율 저당 대부 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당연하죠. 자, 금융기관은 대출자는 인플레가 예상되면 뭘? 변동금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금리를 따라서 인상해야 되잖아. 근데 차입자는 인상을 안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정금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고정 이자율 저당 대부 방식에서 대출 시점의 이자율 위험은 차입자가 부담하는 반면 대출 이후의 이자율 위험은 대출 기간이 부담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자, 대출 시점에서 볼 때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중에 금리가 뭐가 높게 적용이 되죠? 고정금리가 변동금리가 금리가 높게 적용되잖아. 그죠? 왜? 고정금리에는 미리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요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는 만큼 금리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시점에서 볼 때는 차입자고 대출 중에 누가 손실을 보는 겁니까?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금리를 높게 정하는 만큼 차입자가 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자기가 부담하고 있는 셈이죠. 금리를 높게 정했으니까. 그지? 근데 대출 후에는 고정금리는 인플레가 생기도 금리를 인상을 못하죠. 그러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을 누가 부담하노? 대출자가 부담하죠. 그러니까 대출 시점에서는 이 고정금리 방식은 그죠? 이자율 위험을 차입자가 부담합니다. 금리를 높게 정해서 대출을 받으니까. 근데 대출 이후에는 인플레가 발생하던 이자율이 상승해도 금리를 인상을 못하니까 금융기관이 당연히 손실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이런 지문들이 이제 이해가 되면은 금리 조정 방식도 어느 정도는 다 해결됐다는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3번에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입자는 금리 상한선 이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동금리를 중앙하게 되면 금리를 계속 인상하겠죠. 근데 금리를 무한대까지 계속 인상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상한을 약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대출을 그죠? 대출 시점에서는 4%로 대출을 해줬어. 근데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인플레가 생기면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약정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2%를 초과할 수 없다. 2% 초과 금지 이렇게 약정을 하면
이 상한선이 약정되는 사람은 최고로 금리가 상승해서 6% 이상 금리는 안 준다 이 말이야. 그럼 시장금리가 8% 9% 상승하더라도 이 사람은 최대 6%까지만 지불하면 되는 거죠. 그런 상한선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위험을 상한선이 약정되는 사람은 얼마든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옳은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발생 시 금융기관의 실질금리는 하락하죠. 자, 원래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을 3% 예상했는데 나중에 대출 후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추가로 더 발생했어. 2% 정도 더. 그럼 그만큼 화폐 가치는 더 떨어져 버리죠. 그럼 그건 누가 손실이야? 금융위원이 그만큼 이자를 더 못 받으니까 수익이 그만큼 악화된 거죠. 금융위원의 실제 수입이 그만큼 감소한다 이 말이야. 인플레가 발생해버리면. 그죠? 인플레이션만큼 금리가 하락하는 셈이 되는 거죠. 실질 금리가. 그 다음에 5번에 변동이자율 저당대부 방식에서 이자율 조정주의가 장기일수록 금융기관의 이자율 위험이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증가한다. 틀렸죠. 이게 틀렸구나. 변동금리를 좋아한다면은 금리를 이자율을 조정한다는 뜻이라. 근데 조정 주기가 대출자는 길어야 좋아, 짧아야 좋아? 짧아야지.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조정 횟수가 늘어나니까 인상폭이 커져서 유리할 것이고, 그다음에 차입자는 조정 주기가 길수록 유리하겠죠, 그죠? 14번 문제 요거 풀고 쉬어야 되겠네. 여기까지가 이제 금리 조정 방식이고 15번부터는 이제 상한 방법입니다. 14번까지만 풀고 쉬자요.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담보가치의 하락 또는 차입자의 소득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 한다? 아닙니다. 자, 담보로 정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만큼 원리금 상환 부담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수익이 확보가 안 되니까. 또 차입자의 소득이 감소해도 원리금을 상환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럼 차입자가 뭐해? 채무를 불행하겠지. 이런 위험을 채무 불행 위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자. 그 14번 문제는 1번하고 4번 지문이 서로 바뀌었네. 자, 4번 지문에 대출 기간의 장기 대출에 따른 자금 부족 위험을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그 대출자는 대출을 해줄 때 일시불로 대출을 하고 분할 상환을 받죠. 근데 대출을 3억 일시불로 해줬단 말이야. 근데 10년, 20년 장기 대출을 해줬어. 근데 상환을 올 때는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상환이 오는 거죠. 그러면 금융기관이 목돈을 빌려주고 푼돈으로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금융기관의 현금 보유 비중이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지. 이런 게 바로 유동성 위험이다. 유동성 위험.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이 장기 대출로 인해서 자금이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이 바로 유동성이 감소한 거죠. 이런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1번에 담보가치가 하락하거나 차입자의 소득이 감소하면 돈을 못 갚죠. 차입자가 돈 갚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이런 위험이 채무불이행 위험이다 이 말이야. 이 금융 위험 중에 이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시장금리가 약정금리에 비해 높아지는 경우 만기 전 변제가 이루어지는 위험을 조기상환 위험이라 한다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조기상환은 언제 생긴다고? 시장금리가 약정금리에 비해 낮아져야 된다니까 항상. 그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내가 약정한 대출금리보다 더 낮을 때 조기상환을 하는 거지.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하는데 어떻게 조기상환을 합니까? 차입자는 계속 유지해 가야지, 그지? 언제나 조기상환은 시장금리가 더 낮아져야 돼, 약정금리보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에 금리 위험은 고정금리 장기 대출에서 크게 나타난다. 그렇죠. 이제 변동금리는 금리 변동 위험이 없죠. 그냥 금리를 인상하면 되니까. 근데 고정금리는 금리를 인상을 못하죠. 근데 3년 대출하고 보다는 10년으로, 10년보다는 30년 대출하는 게 위험이 훨씬 높지. 기간이 길을수록 인플레가 생겨서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금리를 인상을 못하니까, 그지? 기간이 길을수록 금융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3번은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5번에 대출금리 설정 시의 불확실성으로 대출기관은 금리를 낮게 책정하는 거고, 불확실성이 바로 뭐야? 위험이죠. 장래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 말이야.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이 높아질수록 금리는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이 증가할수록 이율은 높게 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금리 조정 방식인데 특히 이 금리 조정 방식은 조기상환을 차입자가 언제 조기상환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유불리가 생기는지, 변동금리는 금리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게 시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5번부터는 이제 상한 방법이죠. 칠판 지울 필요 없고 그냥 두시고, 요 상한 방법부터는 좀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